제 나이 72세, 평생 모은 돈 5억으로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만난 5명의 친구들 때문에 10년 모은 돈을 잃을 뻔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친구나 지인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노년에 좋은 친구는 100만 원짜리 보험보다 낫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피해도 노후 자산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저에게 유일한 낙은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호 씨가 은행에 5억을 넣어뒀다면서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쓰겠다고 했대. 제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박정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저 믿고 털어놓았던 비밀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노년의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이렇게 위험할 줄은요. 저는 그저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복지관도 다니고 동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제가 겪은 일들은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 자녀분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제가 만난 첫 번째 위험한 친구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난 위험한 사람은 정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냉장고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최 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셨다고 해서 처음엔 믿음이 갔습니다.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매사에 침착하셔서 더욱 그랬죠. 그분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였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최 부장님이 요즘은 은행 적금이 아니라 간단한 투자를 해야 돈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분이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니 믿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1천만 원 정도요. 수익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6개월 만에 100만 원이 늘었더군요. 그때부터 최 부장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최 부장님이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2억을 투자하자고 하셨습니다.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동안 수익을 봤으니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때 제 딸이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딸이 바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니 그게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아냈더군요. 최 부장님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그분은 제가 손해를 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군요. 투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여러 어르신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고 계셨어요. 일부 분들은 이미 큰 돈을 맡기고 피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정이 없는 사람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보든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도 점잖고 매너도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 나의 손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위험한 친구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망치는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예의 없는 사람은 우리 동네 마트 사장님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친절하신가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가는 길에 들르면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간 물건 값을 조금씩 더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깜빡하신 줄 알고 사장님, 이거 1,000원짜리인데요. 했더니 아이고, 어르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시더군요. 그래도 매일 가는 곳이고 해서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놀랄 일이 있었어요. 다른 젊은 손님들한테는 정상가로 받으시는 걸 본 거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절 봐서 나이 드신 분이니까 기억력도 없고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들렀더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이고, 어르신은 또 깜빡하고 돈을 덜 내셨네 하시는 거예요. 전 분명히 10,000원을 냈는데 말이죠.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평소엔 바빠서 잘 안 오는 아들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퇴근길에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옆 가게 주인분이 아들한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 마트에서 당하는 걸 보다 못하셨다네요. 아들이 와서 가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장님의 부정직한 행동이 모두 드러났죠. 근데 그분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과는커녕 노인네가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만 그래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기억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항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이 또 있습니다. 들키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죠.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이제는 그 마트엔 안 갑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창피해서 괜히 시끄러워질까봐 말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참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녀분들한테 꼭 알리세요. 요즘은 CCTV도 있고 녹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사람,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분은 구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장 과장님이셨어요. 복지관에서 처음 뵀을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공직자 출신다워서 깔끔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품위가 있으셨죠.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장 과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김영호 씨, 우리 노인정 회장 한번 해보지 그래? 내가 밀어줄 테니까. 사실 전 노인정 회장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 과장님 말씀이 그럴듯했어요. 회장하면 구청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이것저것 좋은 것도 많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장 과장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든든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거운동은 돈이 들어. 한 500만 원만 건네줘봐. 내가 잘 써서 당선시켜줄게. 의아했지만 일단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주 이번엔 300만 원, 이번엔 200만 원 하면서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총 1천만 원 넘게 줬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과장님이 다른 후보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3명이나 되는 후보들한테요. 알고 보니 장 과장님은 우리 모두한테 돈을 받아 착복하신 거였어요. 노인정 회장 선거에서 전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장 과장님은 제대로 선거운동도 안 해주셨으니까요. 억울해서 찾아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상이 그런 거야. 너무 순진하게 살면 안 돼. 공직자로 30년을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재직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저 걸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지셨대요.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하시면서요. 도리라는 게 직업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르신 거죠. 여러분 공직자 출신이라고 전문직이었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도리를 저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특히 선거나 직위가 걸린 일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명예욕을 이용할 줄 알아요.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제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4번째로 위험한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떤 분 때문에 제가 큰 곤란을 겪었거든요. 4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이순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처음 만났어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였죠. 제가 젊었을 때 회사에서 컴퓨터 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다른 분들보다는 잘 다뤘습니다. 이순희 씨가 어려워하실 때마다 도와드렸어요. 카카오톡 설치하는 것부터 은행 앱 사용하는 것까지요.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달라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와요. 영호 씨, 제가 방금 은행 앱에서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봐주시겠어요?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있는 일이 됐어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오고 심지어 영호 씨는 이런 거 잘 아시니까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 전화번호를 나눠주신 거예요. 제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씨, 저도 일이 있고 다른 약속도 있어서요. 급한 일 아니면 수업 시간에 물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달라지셨어요.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영우 씨는 이기적이야. 나이 든 사람 좀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도움을 받아 송금했던 돈이 사기였다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줬으니 책임이 있다고요. 다행히 경찰관님이 도와주신 분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도와드린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감사하다고 하지만 나중엔 그게 당연해져요. 더 심각한 건 뭔가 잘못되면 도와준 사람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준 만큼 못 받더라도 최소한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분 없으신가요? 항상 도움만 받고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시는 분. 그런 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제 절친한 친구 박정수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년 지기였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하고 장도 같이 보러 다녔죠. 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위로해 준 것도 정수 씨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수 씨를 친형처럼 생각했어요. 은행 적금 만기 때도 제일 먼저 상담했고 자녀들 이야기도 털어놨죠. 특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점심 먹는데 우연히 들은 정수 씨 목소리. 영호가 자식들 얼굴도 보기 싫대. 돈만 달래서. 그래서 유산도 다 기부한다나 봐.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전 그저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이해한다. 그래서 내 재산은 반은 자녀들에게 주고 반은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정수 씨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 난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건데 뭘 그래. 노인네들 모이면 다들 그렇게 수다 떠는 거지.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고 말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거죠. 아들이 미국에서 장사 접었대. 딸이 이혼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복지관에서 돌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딸인데 울면서 전화했더군요. 한국에 있는 친척한테 연락이 왔대요. 내 아버지가 널 미워한대. 유산도 안 준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여러분,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자녀 이야기, 재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비밀일 텐데요. 이런 걸 떠벌리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은 내일 당신 이야기도 떠들 거예요. 전 이제 정수 씨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 산책도 시간을 바꿨어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더 이상 속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단절의 방법입니다. 가장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비밀을 지키는 친구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친구는 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수다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실수들을 겪고 난 뒤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스마트폰 강사님 이야기부터 할게요. 정혜진 선생님이라고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에요. 처음엔 선생님이라 부르기가 쑥스러웠죠. 제가 30년은 더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했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거든요. 어르신들의 경험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저 스마트폰 사용법만 알려드릴 뿐이에요. 하시면서 어느 날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컴퓨터로 일했던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수업 끝나고 30분이나 더 남아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어르신 경험이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걸 아시네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르신, 우리 수업에서 보조 강사하시면 어떠세요? 다른 어르신들 도와주시고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에서 전 보조 강사가 됐어요. 다른 어르신들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요. 특히 좋았던 건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거였어요. 영호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시면서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짜 친구들이 생겼어요.
수업에서 만난 박상철 씨는 저처럼 은퇴한 회사원이세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칠애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먼저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서로 돕되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도 좋고 주민센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좋은 친구들과 지내는지,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회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에서 만난 박상철 씨와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저한테 부동산 계약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같이 가줄 수 있냐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 그건 자녀분이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흔쾌히 같이 가기로 했죠. 부동산에 가보니 계약서에 수상한 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결국 그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이 사기 전과가 있었대요. 상철 씨가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영호 씨, 당신은 진짜 친구야.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 내달라는 건데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다니. 그 일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큰 부탁은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꼭 힘이 되어주는 사이가 됐죠.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딸하고도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요. 어느 날은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요즘 너무 좋아 보이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맞아요. 제가 달라진 거죠. 더 이상 외롭지 않으니까요. 아들도 변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보조 강사한다니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회사에서 후배들 가르치는데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네요.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외톨이가 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진심을 다하면 진심이 통한다는 거.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봅니다. 딸이 보낸 손주들 사진도 보고 복지관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인사도 나누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여러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좋은 친구는 처음부터 너무 친한 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위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뭘 그리 가리냐?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뭘? 이런 말을 하면서 선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경계하세요. 특히 투자 이야기,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100%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10년 넘게 알던 친구가 돈 때문에 변한 경우도 많았어요. 어제 복지관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은행 적금이 이자가 너무 적은데 다른 데 투자할 만한 데 없을까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이자도 안전한 게 좋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요즘은 전화번호 하나만 있어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 당위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개인정보 보호예요. 특히 통장 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은 절대로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부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넷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고 갑자기 찾아오고 이런 친구는 피하세요. 제가 만난 박상철 씨는 약속 시간을 꼭 지키세요. 5분 전에 미리 도착할 정도로요. 다섯째, 가족 관계를 해치는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제 경우엔 비밀을 퍼뜨린 정수 씨 때문에 딸과 오해가 생길 뻔했잖아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요즘 전 이런 기준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요.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다 이런 기준에 맞는 분들이에요. 서로 선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힘이 되어주는 사이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나를 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분을 피했습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우셔서요. 전 그분이 제 모습 같았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최근에 배우자를 잃으셨더군요.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는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쁜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먼저 경청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의 눈을 보며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둘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남이 믿고 말한 이야기는 절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셋째, 도움을 줄 때는 진심을 다하되 한계를 지키세요. 제가 스마트폰 보조 강사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성의껏 도와드리되 서로의 선은 지키는 거죠. 넷째,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오늘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이야기가 힘이 됐는지 적어요. 다섯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세요. 우리 나이엔 누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험담이나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진 마세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좋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유튜브 채널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